네, 잘 쉬고 오셨습니까? 이제 핵심사항 12번에 28페이지죠, 중간. 전체 부동산 학개론을 관통하는 내용들을 쫙 공부를 해볼 거예요. 1번, 위험과 수익의 비례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이 커질수록 누릴 수 있는 수익도 커진다는 얘기를 했죠. 그래야 그 투자가 시장에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때 수익이 커졌다고 마냥 좋아할 이유가 없는 게 그 수익이 똑같이 실현되지 않을 확률, 위험도 커진 거네요. 그래서 얘를 상쇄 관계라고도 표현했었죠. 그러면 우리는 뭐가 더 위험이 큰지만 판단하면 뭐가 더 수익이 클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럼 첫 번째 1번. 개발의 계획 단계에서는 얘는 아예 다 뒤집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개발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개발 계획 단계에서는 위험이 제일 큰 만큼 이때 사면 누릴 수 있는 수익도 크겠죠. 싸게 살 테니까. 착공 단계에 들어갔을 때에는 아직까지 계획 단계보다는 위험이 줄었지만 완공된 건 아니기 때문에 개발 사업에 감수해야 될 위험이 좀 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수익이 어느 정도 있겠죠. 근데 완공 단계에 들어가면 이때 사는 사람이 누리는 감수해야 될 위험의 크기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누릴 수 있는 수익도 작아서 비싸게 주고 사겠죠. 그 내용입니다. 그 다음 2번. 주식과 채권과 혼합형 중에 주식 투자의 위험이 제일 크다고 그랬죠. 수익도, 누릴 수 있는 수익도 제일 컸어요. 채권 투자는 위험이 작은 반면에 누릴 수 있는 수익도 작았죠. 혼합형은 중간이 됩니다. 그 다음 3번. 개발업자가 감수하는 위험은 100% 완공 후에 분양을 한다면 짓는 기간 동안의 모든 위험을 다 개발업자가 감수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100% 완공 후 분양 시에 개발업자가 감수한 위험의 크기가 제일 크니까 개발업자는 누릴 수 있는 수익이 제일 커야 되겠죠. 그래서 가장 비싸게 팝니다. 그 다음 4번. 선분양 제도는 실제 주택을 건설하기 전에 분양이잖아요. 그러면 이때 개발업자가 감수한 위험의 크기가 제일 작죠. 그럼 개발업자의 입장에서 누릴 수 있는 수익이 제일 작겠네요. 그래서 싸게 파는 거죠. 그럼 주택 선분양 제도에서는 먼저 분양받은 수요자가 감수하는 위험의 크기가 크네요. 그래서 누릴 수 있는 수익도 커야 되죠. 그래서 싸게 사는 거죠. 그 내용입니다. 그 다음 후분양 제도에서는 실제 주택을 건설한 후에 파는 거니까 개발업자가 짓는 기간 동안에 준공시까지의 모든 위험을 다 감수해요. 그래서 개발업자가 감수하는 위험의 크기가 크니까 이때 당연히 가장 비싸게 팔겠네요. 후분양 제도에서는. 그 다음 5번.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일반 기업금융이 있어요. 일반 기업금융은 일반적으로 기업이 자금을 융통하는 방법인 건데 이때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자신의 신용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이런 식이 되겠죠. 그러면 대출기관 입장에서는 감수해야 되는 위험의 크기가 작아서 이자율을 좀 더 낮게 빌릴 수 있을 텐데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경우에는 이 사업 자체의 미래 수익성을 담보로 제공하는 거였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문제에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다, 신용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다, 그러면 걔는 X예요. 그래서 사업주와 이 사업 자체를 명백하게 구분시키는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였죠. 실질은 사업주가 돈을 빌려서 사업을 진행하는 거지만 형식상으로는 사업 자체가 돈을 빌리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주 명의로 사업을 진행하는 게 아니라 특수목적회사 SPC 하나를 설립해서 그 특수법인의 특수목적회사의 명의로 사업을 진행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빌린 돈이, 금융이 사업주의 장부에는 기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장부 바깥에서 빌리는 돈, 부의 금융의 효과를 누려서 사업주의 채무 수용 능력이 커져서 또 다른 돈을 빌릴 수 있게 되는 게 바로 뭐였죠, 여러분? 프로젝트 파이낸싱이었죠. 그래서 사업 자체가 망해도 사업주에게 달려들어서 소구해서 돈을 뜯어낼 수 없다고 그랬어요. 비소구 금융. 그리고 그 사업 자체 자산 범위 내에서만 제한적인 소구가 가능했었죠. 제한적 소구 금융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겁니다. 기억나시죠? 그때 중요한 건 사업을 진행해서 나온 돈을 사업주가 마음대로 빼가면 난리 나잖아요.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그 범위 내에서만 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당연히 에스크로우 계정을 별도로 운영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리고 사업주는 사업주의 수익을 가장 마지막에 빼가는 거예요. 그래서 비용 지불하고 원리금 갚고 다 갚은 다음에 마지막에 이때 빼가는 것이다. 꼭 기억을 해 두십시오. 그래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금융기관이 감수하는 위험이 일반 기업 금융보다는 크니까 얘 이자를 좀 더 높게 적용한다. 그래서 안정적으로만 사업이 진행된다면 금융기관도 좀 더 높은 수익을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겠죠. 그때 감수한 위험의 크기를 줄이고자 보증보험 등에 가입하기 때문에 이해관계인이 많아지는 것. 그게 프로젝트 파이낸싱이었다. 꼭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 가중평균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평균은 다 가중평균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그래서 물리적 투자결합법이 있었어요. 토지와 건물을 한꺼번에 평가할 때 토지 수익률과 건물의 수익률은 기본적으로 수익환원법에서 다르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토지는 달아 없어지지 않으니까 그 가치 그대로 평가하겠지만 건물은 달아 없어져요. 그럼 상각되는 만큼 건물의 가액을 낮추기 위해서는 수익률을 올려서 조정하죠. 그래서 상각률을 더했던 게 기억나셔야 돼요. 문제 푸실 때 건물의 수익가액을 구해라 이렇게 문제가 나왔는데 건물 환원율 구할 때 그냥 자본 수익률을 가져다 쓰고 있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상각률을 구해서 무조건 더해 주셔야 돼요. 상각되는 만큼 자본이 회수되는 거니까 상각률을 자본 회수율이라고도 했었죠. 되시나요? 그래서 자본 환원율은 자본 수익률에 플러스 상각률, 자본 환원율, 자본 회수율을 더해서 구하더라. 꼭 기억이 나셔야 됩니다. 그 다음, 그래서 토지의 수익률과 건물의 수익률이 차이가 있죠. 건물 수익률은 토지 수익률에 상각률이 더해진 만큼 커지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이 둘의 구성비별로 가중평균에서 구하더라. 얘가 물리적 투자결합법. 근데 물리적 투자결합법이 욕먹는 이유는 실제로 토지 수익률, 건물 수익률을 나눌 수 있는, 구분할 수 있는 근거가 없죠. 그래서 둘 이상이고 분리 가능하고 서로 다를 때 사용하는 게 투자결합법이었는데 이때 물리적 투자결합법은 둘을 나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나눌 수 없는 걸 나눴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욕을 먹어서 나온 게 금융적 투자결합법이었죠. 부동산은 내 돈과 남의 돈의 결합이다. 지분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과 저당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이 다르고 지분 비율과 저당 비율별로 가중평균에서 구한다. 이게 금융적 투자결합법이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 다음 우리가 정보가치를 구할 때 환불원정대 기억나세요? 확불원정대? 그래서 확실성화의 현재가치에서 불확실성화의 현재가치를 빼는데 이때 불확실성화의 현재가치는 들어섰을 때 가치와 들어서지 않았을 때 가치의 가중평균치였죠. 기억나시면 돼요. 그리고 문제 빨리 푸는 방법 설명드렸죠. 정보가치만 계산해라 그러면 얘는 차, 안됨, 할인. 그래서 두 금액 빼고 안 될 확률 곱하고 될 확률 아니었어요. 안 될 확률 곱하고 할인해 주면 되더라. 1년 뒤면 한 번, 10%면 1.1로 5%면 1.0으로 한 번 나눠주는 거죠. 2년 뒤면 두 번 그렇게. 그 다음 총 수익률의 계산은 내 돈의 수익률, 지분 수익률과 저당 수익률, 남의 돈의 수익률, 저당 수익률, 저당 이자율의 가중평균치로 구하더라.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 부동산 투자의 수익은 호황일 때, 정상적일 때, 불황일 때 기대 수익을 가중평균에서 구하죠, 여러분. 그래서 가중평균 기대 수익이었어요. 부동산 투자의 수익은 평균의 기대치로 그래서 나왔던 거고 그 평균값으로부터 벗어나서 존재할 확률이 분산 표준 편차였죠.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 전국의 부동산 경기변동의 수치도 각 지역시장 경기변동 수치의 가중평균치로 구하죠. 왜냐하면 지역 시장별로 크기가 다를 테니까 무게를 달리 조정해 줘야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7번 시산가격, 얘 시상가액이죠. 지금은 시산가액의 조정은 각각의 방식에 의한 가액. 대답해 보세요. 비용 방식에 의한 가액은 뭐였죠? 비용을 쌓아서 계산한 가액, 적산가액. 수익 방식에 의한 가액은 수익자 붙이면 되죠? 수익가액. 비교 방식에 의한 가액은 비교하여 준한 가액, 비중가액이죠? 각각의 가액들을 구해놓고 좀 더 적합한 방식의 가중치를 더 많이 실어서 평균하는 가중평균으로 구하더라. 결론입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평균 다 무슨 평균? 가중평균입니다. 그 다음 4번. 유량과 저량의 비교가 있었어요. 우리 기억하는 방법. 일정 시점에 쌓여진 양이 저량, 일정 기간 동안 흘러가는 양이 유량이었죠, 여러분. 이게 유량이었던 거 기억하세요? 그래서 새롭게 수입, 비용, 지출 등 나온다. 그럼 얘는 유량이었습니다. 신규 주택량, 신규 공급량 이런 식으로 나오면 유량이었죠, 유량. 그 다음 저량은 저랑 결혼한 제자가 통부인이 되다 이렇게 기억하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저랑 결혼한 제자가 통부인이 되다니까 쟤는 재고량이었어요. 재고량. 자는 자산, 자본. 가는 가격, 가치, 가액. 통은 통화량. 부는 부채. 이는 인구수인데 주의하실 건 이때 변화량이 들어가면 인구 변화량 이렇게 주면 변화된 건 새롭게 변화되는 거잖아요. 유량으로 바뀌어버린다는 것만 주의해 두세요.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 생산량, 변화량, 수입 비용 등은 유량이 된다는 것. 그 다음 5번. 시장의 기능이 있었습니다. 시장의 기능은 만들어달라는 것을 만들어달라는 양만큼 만들어주는 기능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가주택의 수요가 증가하면 저가주택의 공급이 증가해요. 그럼 고가주택의 수요가 증가하면 고가주택의 공급이 증가해야 되겠네요. 그런데 이때 뭐라고 함정할 수 있냐면 저가주택 수요가 증가하면 상향여가가 활발히 발생한다 이렇게 문제를 낼 수 있다고요. 그럼 상향여가가 발생하면 저가가 고가로 바뀌어져서 공급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향여가는 고가주택의 공급인 거죠. 수선 등을 통한 재개발, 재건축을 통한. 그래서 저가주택 수요 증가하면 저가주택 공급의 증가가 이루어져야 되니까 하향여가가 활발히 나타난다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요. 고가주택의 수요가 증가하면 고가주택 공급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신축이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상향여가가 활발히 발생해야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세요. 그리고 고소득층의 주거지역과 저소득층의 주거지역으로 분리되는 것. 부의 외부 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고소득층끼리 몰려 살았죠. 자기들끼리 정우 외부 효과를 추구하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몰려 삽니다. 그럼 저소층은 고소층과 어울려 살고 싶은데 붙여주지 않으니까 자기들끼리 몰려 살죠. 그래서 고소층의 주거지역과 저소층의 주거지역으로 분리되는 게 주거분리였던 거 기억나시면 돼요. 이거 직주분리 아니었죠. 외부 효과 때문에 발생합니다. 그렇지만 경계를 이루고 있는 곳은 있었어요. 지금 이 화면이 좀 잘못됐는데 그럼 경계를 이루고 있는 곳에서는 당연히 가치가 비슷해져야 되겠죠. 그래서 가치가 비슷해지기 위해서는 높은 것은 얘 바뀌어져 있어요. 높은 것은 낮아져야 되고 낮은 것은 높아져야 되겠죠. 이게 기억이 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경계적의 저가주택은 옆에 있는 고가주택의 정의 외부 효과로 플러스 정의 외부 효과로 할증 거래되는 거죠. 다른 저가주택들보다. 그 다음 경계적의 고가주택은 옆에 있는 저가주택의 부의 외부 효과로 할인 거래되는 거죠. 기억을 꼭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제가 이거 어떻게 기억하시라는 얘기를 했었냐면 증조할아버지 위가 고조할아버지였던 거 기억나세요? 고조 이렇게 기억을 해보시는 겁니다. 이 부분 지금 여러분 프린트물에는 없어요. 꼭 한번 적어보시면 돼요. 고조 해놓고 반대로 고는 마이너스, 저는 플러스. 플러스는 정, 플러스는 할증, 정우 외부 효과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6번 대인활동과 대물활동이 있어요. 인간을 가지고 활동하는 게 대인활동, 물건으로 보고 재물로 보고 활동하는 게 대물활동이에요. 그럼 주택을 사회의 부의 근원으로 생각한다면 재물로 본 거잖아요. 그럼 대물활동의 개념으로 보면 저가주택이 섞여 있지 않고 고가주택만 비싼 주택들만 공급되어 있는 게 사회 전체적인 부는 커질 거예요. 그럼 이렇게 대물활동에만 치중하게 되면 저소득층을 위한 저가주택 공급은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없겠죠. 그래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소득 수준별로 고수층에는 고가주택, 저소득층에는 저가주택을 공급해주는 정책이 필요해요. 그게 바로 대인 활동인 거죠. 그래서 주거권의 보장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주거권은 주택의 주거권인가요, 여러분? 인간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건가요? 인간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떴으니까 대인활동과 관련돼 있다.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사회적 부의 축적이다 그러면 부는 재물로 보는 거죠. 얘는 대물활동으로 보는 겁니다. 기억 반드시 해 주세요. 그 다음 이제 분수식. 분수는 분모분의 분자였습니다. 그러면 분수는 비율, 비례, 지수, 개수, 탄력성 이렇게 나오면 다 분수식이었죠. 우리가 공부한 내용에. 그럼 짝대기를 짝 긋고 우리는 알고 싶은 걸 분자로 올려주면 돼요. 그때 특히나 분자와 분수는 분자 커지면 분수 커지죠. 그래서 비례 관계고 분모가 커지면 분수는 작아져요. 반비례 관계예요. 그래서 반비례 관계인 건 분모로 집어넣어 주더라.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연습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 인력 끌어당기는 힘은 크기에는 비례하죠. 그래서 크기가 분자였던 거예요. 거리의 제곱에는 반비례하죠. 그래서 거리의 제곱이 분모인 겁니다. 허프의 확률 모델 히읗. 그래서 허프의 확률 모델에서는 크기에 비례하고 분자, 거리의 마찰계수 승수의 반비례였죠. 분모로 들어갔던 게 기억이 나시면 돼요. 특히나 수익이나 이득이 분자로 들어가면 수익 이득은 투자액이 있어야지만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분자에 그 이름이 무엇이었든지 간에 수익이나 이득이 들어가면 무슨 이득이든 무슨 수익이든 무조건 분모는 투자액이 들어갑니다.
연습해 볼게요. 1번. 분수는 분모에 대한 분자의 크기의 비율이다. 맞죠, 여러분? 분수는 2번. 분수는 분자를 분모로 나눈 값 맞죠? 그럼 여기서 2-1. 분수는 분모로 분자를 나눈 값이라도 당연히 맞겠네요. 당연히 맞겠죠. 그 다음 3번. 슈바비 지수는 슈퍼주니어였어요. 슈주. 그럼 부동산 문제의 측정 지표들은 높을수록 다 나쁘다였죠? 기억이 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슈바비 지수가 클수록 주거비가 큰 거니까 주거비 부담은 큰 거죠. 작은 것이다. 그래서 X. 그 다음 4번. 원료 지수는 지수니까 짝대기 짝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원료예요. 원료가 분자죠. 근데 지금 원료 중량에 대한 그러니까 원료 중량이 분모라고 해서 X. 원료 지수는 1, 2, 3, 1이었죠. 기준이 1이었습니다. 어디에서 나왔죠? 베버의 최소 비용 이론에서 나왔었죠. 그 다음 입지 계수는 짝대기 짝 우리가 알고 싶은 건 특정 산업의 특정 지역 내 입지였어요. 그래서 지역 고용률이 분자로 들어갔던 게 기억나시면 돼요. 그래서 입지 계수에서 알고 싶은 건 그 산업의 특정 산업의 지역 내 입지이므로 지역 고용률이 분자로 들어간다. 5가 되네요. 그 다음 6번. 변이 계수는 계수니까 짝대기 짝 분수예요. 예상한 수익이 예상된 대로 실현되지 않고 변한다 이상하게 이게 위험이죠. 그래서 위험이 분자였습니다. 그래서 알고자 하는 건 이상하게 변하는 것, 즉 위험이므로 변이 계수는 수익으로 위험을 나눠서 구하죠. 그래서 수익 일단위당 위험의 크기였어요. 변이 계수는. 그래서 위험의 크기는 클수록 좋다, 작을수록 좋다, 작을수록 좋았죠. 5. 그 다음 7번. 거래 사례 비교법에서 우리가 알고 싶은 건 감정평가 의뢰된 대상 부동산이었어요. 그럼 대상 부동산의 가격이 분자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거래 사례 비교법에서 알고자 하는 부동산의 가격은 사례 부동산 가격이 아니라 대상 부동산 가격이므로 대상 부동산 가액이 분자로 들어가겠네요. 그래서 4분의 대였지 대분의 4가 아니죠. 100 놓고 우세하면 더하고 열세하면 뺐던 거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럼 만약에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이 10% 우세하다면 인근 지역이 10% 우세하다면 그때는 110%가 되는 거죠. 그럼 100분의 110이 됩니다. 그럼 사례 부동산이 대상 부동산보다 개별적으로 20% 열세하다면 사례 부동산 수치가 80이 되는 거죠. 그럼 80분의 100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알고 싶은 게 분자로 들어간다는 걸 알면 이 분모 분자를 뒤집어 놨을 때 찾으실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8번 볼게요. 수익률은 짝대기 짝, 수익이 분자, 분모의 투자액. 세전 수익률 짝대기 짝, 세전 수익이 분자, 분모에는 투자액인데 전후는 지분 투자액. 조수는 총 투자액. 세후 수익률 짝대기 짝, 세후 수익이 분자, 분모의 지분 투자액. 소득 이득률 짝대기 짝, 소득 이득이 분자, 이득이 들어가면 분자의 분모는 투자액. 투자액분의 소득 이득. 자본 이득률 짝대기 짝, 자본 이득이 분자, 분모에는 투자액. 종합 이득률 짝대기 짝, 종합 이득이 분자. 그럼 종합 이득은 소득 이득과 자본 이득을 더한 값이겠네요. 분모에는 투자액. 평균 기대 수익률은 짝대기 짝, 평균 기대 수익이 분자, 분모에는 투자액. 저당 비율 짝대기 짝, 저당이 분자.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이해되세요? 무조건 알고 싶은 게 어디로만 올라가면 된다? 분자로만. 그 분자는 분수의 이름 속에 들어있나요? 다 이름 속에 들어있죠? 그래서 세후 수익이 분자, 종합이득이 분자, 부채가 분자, 부채 감당이 분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당 비율은 짝대기 짝, 저당이 분자, 분모에는 부동산 가치 또는 전체 돈이었죠. 전체 돈에서 남의 돈이 차지하는 비율. 그리하여 저당 비율, 대부 비율, 융자 비율, 담보 인정 비율, LTV 다 똑같았죠? 딱 하나만 달랐죠. 무슨 비율? 부채 비율만. 부채도사는 어디에 산다? 지집에. 그래서 얘는 짝대기 짝 긋고 부채가 분자, 분모에는 지집에. 지분분의 부채였죠. 그 내용. 그래서 부채 치면 활활 타오른다. 급상승한다도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 부채 감당률은 짝대기 짝 긋고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부채를 감당하는 것. 부채를 감당하는 건 순영업소득이었죠. 걔가 분자, 분모에는 부채 서비스액. 그래서 얼마 기준? 1 기준으로. 1보다 크면 순영업소득이 더 큰 거니까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할 수 있게 되더라. 지금 그 얘기였습니다. 수익성 지수는 짝대기 짝 지수니까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수익이죠. 그래서 수입의 현가가 분자, 분모에는 지출의 현가. 바꿔지면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이 부분은 이만큼만큼만 한번 볼까요?
주택의 구분이 있었습니다. 공동주택이 있고 단독주택이 있었죠, 여러분? 그러면 공동주택 부분에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이 있었죠? 그 내용들이 기억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아파트는 어떻게 외웠었냐면 걔는 층수 기준밖에 없었던 게 기억나시면 됩니다.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서 오 이렇게 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5층 이상이었어요. 아파트는. 5층 이상의 주거용 건축물. 그게 아파트였습니다. 그 다음 연립주택과 다세대 주택은 4층 이하의 주거용 부동산인 거예요. 그래서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을 구분하는 기준은 면적 기준이었죠. 그때 그 면적 기준이 예전에 작년까지만 해도 다중주택은 330제곱미터 이하였는데 얘가 없어졌던 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다 얼마가 됐냐면 660제곱미터 기준으로 넓은 것, 연립주택만 초과고 나머진 다 이하가 돼요. 그래서 담배를 뭐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연초. 그래서 연립주택은 초과예요. 660제곱미터 초과. 그 다음 다세대 주택과 다가구주택, 다중주택의 다 공통점은 66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인 건 맞는 거예요. 근데 그 층수가 4층 이하라면 걔는 다세대 주택인 거고 3층, 3계층 이하가 되면 다가구주택이거나 다중주택이 되고 포인트 기억하실 때 이렇게 기억하시는 거예요. 단독주택은 한 세대가 기본적으로 소유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죠. 그럼 지금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여러 세대가 각각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여러 세대가 사는 곳이 층수가 더 높겠죠. 그래서 층수에 있어서 3자가 나왔을 때 3층 이하 이런 표현이 나왔을 때만 얘가 단독주택과 관련된 내용이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돼요. 됐나요? 그러면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의 구분점은 한 사람이 다 갖고 있으면 얘는 단독주택이에요. 소유권을 다 갖고 있으니까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 그럼 다가구 주택과 다중주택은 3계층 이하로 660제곱미터 다 똑같아요. 이하인 건축물이에요. 구분하는 방법은 다중주택은 독립된 치사시설 등이 없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학생, 직장인 등이 장기간에 걸쳐서 거주할 수 있는 시설이나 얘가 독립된 치사 구조 등이 없는 것, 이게 다중주택이 된다는 것만 꼭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제 2번 공법 관련 내용들이 있었어요.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폐지된 것이 있었습니다. 초과이득세와 택지 소유, 농지 소유가 아니에요. 택지 소유 상한제가 있었어요. 얘는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폐지된 초소 이렇게 기억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개발권 양도 제도는 우리나라에서는 시행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여러분? 그 내용도 기억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 1번 토지 이용 적성평가는 우리가 실제로 적성평가 언제 한다고 그랬죠? 진로가 명확하지 않을 때. 그래서 토지를 개발해야 될지 보존해야 될지 진로가 명확하지 않을 때 하는 게 적성평가예요. 개발과 보존의 경합이라는 단어가 뜨면 이용 적성평가구나 이렇게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 2번 지구 단위라는 단어가 나오면 얘는 일부죠, 일부. 그래서 얘는 전체 면적에 대한, 전체 지역에 대한 개발 계획이 아니에요. 일부 지역에 대한 관리 계획인 거죠. 또 하나 수립이 되면 개, 미관과 양호 이런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수미양이 우리 학창시절의 성적표 단위인가요? 그래서 수미양 딱 뜨면 걔는 무조건 지구 단위 계획으로 가주세요. 그리고 3번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왜 거래 허가를 받도록 만들까요, 여러분?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는 곳이니까 그렇겠죠. 그 내용이 됩니다. 그 다음 4번의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의 하나의 환수 방법이었죠. 개발이익은 개발을 함에 따라 정상적인 지가상승분을 넘어서서, 이거 물가상승분 아니에요. 정상적인 지가상승분을 넘어서 개발업자가 누릴 수 있는, 토지 소유주가 누릴 수 있는 이익이 개발이익이었죠. 그럼 걔를 제때 환수하지 않으면 투기 등이 성행될 수 있다는 얘기겠어요. 그래서 개발이익 환수하겠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때 환수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개발 부담금을 지우는 거였죠. 그 다음 5번 토지은행 제도는 현행 누가 담당하고 있다고 그랬죠? HF공사가. 그럼 HF공사가 토지은행 제도에 의해서 토지를 비축해 두는데, 미리 쌓아두는데, HF공사가 다른 사업 진행할 때 비축해둔 토지가 있어요. 섞이면 안 되니까 토지은행에 별도 계정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그랬죠. 그때 목적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공공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목적과 지가안정, 수급조절령이 있었죠. 이제 수급조절령으로 사둘 때에는 내가 나중에 가격이 올라갈 때 대비해서
수급조절용으로 네 토지 먼저 수용할게 이렇게 강제적으로 수용하면 안 되겠죠. 근데 공공사업을 진행할 때는 이 공공사업 진행하기 위해서 나 강제적으로 수용할 거야. 얘는 가능하죠. 그래서 공익사업 목적일 때는 수용권 행사가 가능하고 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수급조절용 토지 비축에서는 토지 수용이 불가하다는 것만 꼭 기억해 두세요.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익사업을 위해 미리 토지를 비축해 두는 것, 싼 값에 제공하는 것, 시장 안정을 도모하는 것 이런 내용들이 따라 나오네요. 누가 한다는 건 적어놓자 HF공사가 아니라 LH공사죠 여러분. LH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담당하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되셨죠? 협의매수제도가 있었어요. 여러분. 토지선매제도가 있었죠. 토지선매제도. 그럼 토지선매제도는 토지를 소유하는 사람이 원래 토지 목적으로 이용하겠다고 얘기한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그 목적대로 이용하라고 먼저 공고를 하고 만약에 그래도 이용하지 않으면 팔아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 공적인 일을 담당하는 국가 등에게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게 먼저 협상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죠. 이게 토지선매제도였죠. 그때 협상권을 갖고 협의를 해서 매수를 하는 거지. 협의매수지. 강제 수용하는 거 아니었어요. 그 내용까지도 기억이 나시면 됩니다. 그 다음 공법 관련해서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세 가지 방법이 있었죠. 재건축사업, 재개발사업, 그리고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각각 키워드를 찾아서 그 키워드가 나오면 그 부분으로 찾아 들어가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억하는 방법이 상열이는 개발이다 이렇게 기억했었죠. 그래서 지상열 씨가 계시는데 죄송스럽지만 그분이 축구를 차면 개발이에요. 개발. 공이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래서 상업지역 등 얘는 공업지역도 마찬가지죠. 주거지역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때 기반시설이 열악할 때 그 지역을 다 밀고 재개발하겠죠. 그래서 상열 개발이에요. 그리고 공동주택 위주로 이루어졌는데 기반시설은 굉장히 양호해요. 강남 등에. 강남 같은 지역이겠죠. 그럼 그때 기반시설이 양호한데 걔를 다 밀어버리고 재개발할까요? 그럼 낭비잖아요. 그 공동주택만 밀고 다시 건축하겠죠. 재건축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얘는 공양받아서 건축한다 이렇게 기억해 보세요. 그리고 기반시설이 달동네입니다. 매우 극히 열악해요. 기반시설이. 단독주택 위주로 쫙 판잣집들이 이루어져 있겠죠. 얘 재개발 사업을 만약에 진행해버리면 원주민 들어가서 살 곳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때는 국가 주도하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펼치겠네요. 그래서 극단적이면 죽어 이렇게 기억해 두는 거예요. 꼭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 4번. 이제 보금자리론이 있네요. 여러분. 저소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보금자리론 제공하죠. 론은 대출입니다. 보금자리가 나오면 국가가 제공하는 주택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 저소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럼 저소득층에게 빌려주겠죠. 소득 수준이 너무 높은 사람은 못 빌릴 거예요.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거니까 이 돈 빌려서 주택 사야지 애매모호한 거 사면 안 돼요. 그래서 당연히 등기부 등보상에 주택만 사야 되겠죠. 신청 대상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거지 해외 국민, 전 지구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되겠죠. 그리고 갚아나갈 능력이 있는 경제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신청 대상, 기업, 민법상 성년인 대한민국 국민인 거죠. 그 다음 주택이 없거나 1주택 소유자도 가능해요. 얘는 당연히 기존 주택을 팔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주 목적으로 주택을 사는 사람에게는 1주택자도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빌릴 수 있도록. 그래서 무주택자가 기본이지만 1주택자도 구입 용도에 한해서 일시적 2주택 허용합니다. 여러분, 일시적인 2주택을 허용하면 기존 주택을 몇 년 이내에 팔아야 될까요? 2주택을 허용하면 2년 이내에 팔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 사는 주택 자체가 만약에 투기 과열지구에 속해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기존 주택을 더 빨리 팔아치워야 되겠죠. 그러면 1년일 거예요. 그래서 기존 주택은 대출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의 처분 조건인데 담보주택 소재지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이내라면 1년 이내예요. 1년 이내. 그 다음 저소층에게 돈을 빌려주니까 지나치게 소득이 많은 사람은 이 장기저리 대출, 특수금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 합산 연소득은 7천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그런데 이때 자녀를 키우는데 1년에 1,000만 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자녀 가구에는 혜택을 주는데
미성년 자녀 1인당 1,000만 원씩 추가시켜요. 그래서 1인이면 8천만 원 이하의 경우에 이 돈을 빌릴 수 있겠죠. 미성년 자녀가 2인 이하라면 2인이라면 이때는 2천만 원이 더해서 9천만 원이 돼요. 3인까지만 갑니다. 1억 원까지 소득이 1억 원 이하인 경우에 이 보금자리론을 제공받을 수 있다는 거죠. 4자녀면 1억 1천만 원 이하 그거 아닙니다. 요 내용. 그 다음 애매모호한 거 사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대상주택은 공부상, 등기사항, 증명서상, 건축물 대장상, 주택이어야 돼요. 그때 뭐를 사면 안 되냐면 기준에 너무 높은 주택, 가액이 높은 주택을 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9억 원 초과하는 주택은 제외시킨다 이 표현이 나온 거죠. 그 다음 저소층에 돈을 빌려줬으니까 장기 절이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10년, 15년, 20년, 30년 택일하게 돼 있습니다. 주의하실 건 10년부터 30년까지 자기가 원하는 기간을 무조건 선정할 수 있다 그러면 자유롭게 선정할 수 있다 그러면 X예요. 19년 선택할 수 있나요? 25년 선택 못해요. 10년, 15년, 20년, 40년 중에 4가 중에 택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4번. 대출한 돈은 무작정 많은 금액을 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6억 원 초과하는 주택 제외죠? 그럼 6억 원까지는 돈을 빌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최대 3억까지 빌릴 수 있어요. 반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경우에는 이때는 1억을 더 추가시켜 주네요. 이 내용. 그래서 기억, LTV 규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얘는 담보 인정 비율이었죠. LTV는 가격 기준이니까 가격에 곱한다. 이게 70%면 가격에 곱해서 가격이 만약에 6억이라면 70%면 4억 2천이죠. 4억 2천까지 못 빌려요. 얼마 한도니까 3억까지니까.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주택 담보가치의 최대 70%까지. 그 다음 5번. 상환은 고정금리로 돈을 갚아나가게 되어 있답니다. 매월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 원금 균등 상환 방식 가능해요. 근데 최증식 상환 방법은 젊은 층만 가능하답니다. 특히나 40대 미만 유보금자리론 등의 경우에만 한정되더라. 그 다음 예전에는 이자만 지불하고 원금을 상환하지 않는 거치기간이 있었는데 지금은 거치기간이 없어요.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 5번. 주택연금은 주택은 갖고 있는데 지금 생활자금이 없으신 거죠? 그럼 원래는 주택을 팔고 그 돈을 가지고 생활자금 쓰고 좀 더 낮은 질의 주택에 거주를 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주거 안정을 깨하기 어려우니까 그 주택에 그대로 사시도록 만들기 위해 주택에서 연금을 빼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돌아가실 때 그 연금 받아 쓴 원금의 이자 더한 금액을 주택 처분 가격으로 처분케 하는 것, 이게 바로 주택연금제도였습니다. 그래서 목적이 고령자의 주거보장과 생활보장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고령자여야 되겠네요. 그래서 얘가 처음에는 65세 이상이었어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 좀 많이 주기 위해서 퇴직자가 퇴직 연령층이 빨라지니까 55세 이상이 된 거죠. 그래서 신청 자격은 부부 중 2분 다 아니에요. 한 명이 만 55세 이상이면 돼요. 부부 중 한 명이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됩니다. 이건 전 세계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게 아니니까. 그 다음 부부 기준 9억 원 이하의 주택 소유자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까 보금자리론에서 6억 원 이하였던 거 기억나세요? 6억 원 초과하는 주택은 돈 못 빌렸었죠. 그럼 6을 뒤집으면 9인가요, 여러분? 그래서 얘가 0모기지론이니까 6을 뒤집어서 9억이겠죠. 이렇게 기억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9억 원 이하의 주택 소유자만 가능한데 그 이유가 뭐냐면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비싸잖아요, 여러분. 정부가 생각했을 때는. 그럼 그 주택을 팔고 그때 남은 돈으로 생활자금 쓰고 충분히 그 생활자금 쓰고도 남은 돈으로 다른 주택으로 옮길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9억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만 주택연금을 제공해 주는 거죠. 다 주택자라도 합산가액이 9억 원 이하이면 가능하대요. 그래서 9억 원 초과하는 2주택 소유자는 3년 이내 1주택을 팔면 이때도 가능하답니다. 그 다음 대상주택은 아까는 애매모호한 거 안 됐어요. 그래서 오피스텔 등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시가 9억 원 이하의 주택이 되는 거고 이미 고령자가 생활을 하고 있는데 노인복지주택에 거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금자리론을 제공받아서 젊은 층이 노인복지주택을 산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노인복지주택은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지금 노인이 노인복지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수는 있잖아요. 그때 연금 받아 쓰실 수 있도록 해야죠. 그래서 지자체에 신고된 주택이 하나는 거죠.
그리고 상가 등 복합용도 주택도 전체 면적 중 주택이 차지하는 면적이 50% 이상인 경우엔 가입이 가능합니다. 또 하나, 주거용 오피스텔도 가능해요. 오피스텔은 애매모호하니까 원래는 주택으로 보지 않는 건데 주택연금에서는 고령자가 이미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쓰고 있어요. 그럼 이미 그 주택으로 쓰고 있는 오피스텔에 소유하고 있더라도 주택연금을 줘야지만 생활보장이 가능하고 주거보장도 가능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택연금의 경우에 해당 가능한 대상 주택의 범위가 보금자리론보다는 좀 더 넓다? 폭이 넓죠. 노인복지주택에 노령자가 거주하고 있다. 주거용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다. 그때도 대상이 된다. 이거예요. 그때 사업용 오피스텔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당연히. 그 다음 3번. 주택연금에 가입해도 주택의 소유권은 그대로 원소유자 유지되는 거죠. 그래서 원소유자가 주택연금 가입해 있어도 얘 처분할 수 있어요. 그 대신 갚으면 될 거잖아요. 사용과 처분도 고객이 다 결정하는 겁니다. 이 공사는 누구? HF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담보 확보를 위해서 근저당권만 1순위로 설정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 보증기간은 일반적으로 종신지급이에요. 만약에 이사를 갔다 그럼 그 주택에서 없어지죠? 주택연금 끊겨요. 이전 후 주택으로 담보주택 변경해서 제공할 수는 있어요. 그게 아니라면 끊어지겠죠. 주택에서 나오는 연금이니까 주택이 없어지면 끊기는 거예요. 주택이 화재로 전부 멸실됐어요. 주택연금 더 이상 안 나와요. 그 다음 받기로 했던 부부가 모두 사망했어요. 그럼 주택연금 끊겨요. 자식에게 상속되지 않습니다. 주택연금 자체가.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부부가 가입을 하셨어요. 남편 명의의 주택이었는데 남편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럼 부인이 6개월 이내에 상속받으면 이게 가능해요. 그때 중요한 거.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1년 이상 이 주택에 안 살아요. 거주를 안 하는 거예요. 실제적인 거주를. 그럼 다른 데 살 집이 있으니까 주택연금을 끊어버리겠죠. 그런데 이때 1년 이상 미거주하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거예요. 자식이 갑자기 효심이 발동해서 봉양하겠대요. 그러면 그때는 애들 용돈이라도, 손주들 용돈이라도 줘야 되니까 끊어버리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이때 몸이 아파요. 그래서 요양원에 들어가셨어요.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했어요. 끊어버리면 생활자금이 끊기잖아요. 이때도 주겠죠. 그래서 양양은 제외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는 거예요. 물론 수감 등의 경우에 감옥에 갇혔어요. 그래서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이때는 이미 처벌을 받았으니까 이 부분에서 끊으면 안 되겠죠. 그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근데 수감의 경우가 나오진 않겠죠. 양양은 제외 이렇게 기억하세요. 이때 미리 신고한 경우에요. 누구에게 신고하냐면 사장에게. 한국주택금융공사장에게 먼저 신고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 5번. 연금 지급 방식은 종신지급 또는 종신혼합이래요. 종신의 수시 인출이 50% 이하로 가능하답니다. 이게 왜 나오냐면 주택에 거주를 했어요. 근데 이 주택이 생활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노후화가 진행될 수 있겠죠, 여러분. 당연히. 그러면 목돈을 들여서 수선을 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 교육을 갑자기 받고 싶으세요. 교육받을 수 있겠죠. 근데 노름자금으로 사용한다 이런 식으로는 안 되겠죠. 사행성 목적 등은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 6번. 자금의 상한은 이용자 사망 후에 주택 처분 가격으로 일시 상한한대요. 아까 보금자리로는 고정금리였죠. 얘는 변동금리예요. 당연히 이렇게 보증해 줄 때 보증료 받습니다. 초기 보증료가 있고 연 보증료가 있어요. 그때 주택 가격의 1.5%만큼의 초기 보증료가 있고 연 보증료는 연금 지급 총액의 지금까지 지급됐던 총액의 0.75%가 되겠죠. 이런 개념이 되는 거예요. 개념이 다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현금으로 초기에 이 보증료 부담해야 된다면 부담이 너무 클 거잖아요. 이 원리금에 포함되는 거예요.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기억. 주택가격과 원리금 총액을 비교했을 때 주택가격이 만약에 처분 당시에 더 높아요. 그럼 남는 게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럼 그걸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꿀꺽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때는 잉여금이 있는 경우에 법적 상속인에게 배당 교부해주고 니은 주택가격과 원리금 총액 중에 주택가격이 더 낮아요. 장수하셔서 더 많이 받아 쓰신 거예요. 연금액이 초과돼 버렸습니다. 원리금 자체가 주택가격보다 높아요. 그럼 처분한 가격으로 다 상환이 안 되잖아요. 그럼 그때 상속인에게 연락해서 부모님의 장수로 당신에게 빚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때는 그냥 끝나겠죠. 부족분이 발생해도 다른 재산 및 상속인 등의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해요. 다만
이때 1순위로 근저당권을 잡아놨는데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 이 주택 관련해서 부과되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당해 세금이 먼저 돈을 가져가 버림에 따라 이때 금액을 다 충당하지 못했다면 그때는 다른 재산에서 끄집어낼 수 있어요. 주의해 두세요. 그 다음 6번. 부동산 투자회사법이 있었죠. 부동산 투자회사법은 말 그대로 부동산 투자회사와 관련된 법이었습니다. 첫 번째, 설립은 발기 설립을 하는 거죠. 설립 자본금 규모가 일반적인 주식회사보다는 커요. 그래서 자기관리 리츠는 오자마자 이렇게 기억하시라는 얘기를 했죠. 5억 원 이상이었어요. 위탁관리 리츠와 기업구조조정 리츠는 3억 원 이상이었죠. 이만큼 차이 납니다. 그리고 이 금액으로 부동산에 투자한다는 건 말이 안 되니까 최소 자본금 규모가 있었습니다. 설립 이후 영업인 같은 경우는 등록 이후에 6개월 이내에 이게 최저자본금 준비 기간이었죠. 자기관리 리츠는 2 더하고 10곱해요. 70억 이상이고 위탁관리 리츠 3에 2 더하면 5에 10 곱하면 50억이죠. 그래서 위탁관리 리츠는 얼마? 50억 이상 자본금을 증자해야 된다. 이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설립은 자유롭게 하는데 이때 이 회사가 실제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끼치는 건 영업할 때잖아요. 그래서 영업인가는 누구에게 받게 돼 있다? 국장에게 받도록 돼 있는 거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영업인가. 이 내용입니다. 그 다음 현물 출자는 처음 부동산 투자회사는 부동산에 투자해달라고 현금을 투자하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현물 출자는 설립 시에는 안 되겠죠. 그런데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 후에 최저자본금 준비가 됐다면 준비 후에는 가능한 거죠. 그때도 현물 출자는 부동산 투자회사니까 부동산 관련 자산들만 가능해요. 그래서 대상 자산이 부동산 사용에 관한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이겠죠. 그 다음 부동산 신탁의 수익권, 그 다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어요. 그러면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결국 부동산이 넘어오는 거잖아요. 대토부상권, 토지가 돌아오겠죠. 이게 다 부동산 등이겠네요. 그 다음 5번. 부동산 투자회사도 차입할 수 있다는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2배 이하로 가능하고 주총의 특별결의가 있으면 얘는 10배 이하로도 가능하다고 그랬죠. 그리고 배당을 해줘야 되는데 다수의 소액 투자자들에게 지분 투자를 받아서 그 돈을 가지고 전문가들이 몇 인 이상 독수리 오형제 전문가 5인 이상이었죠, 여러분. 5인 이상이 부동산에 투자해서 나온 수익을 쫙 다시 다수의 소액 투자자에게 뿌려주는 형태라고 그랬죠. 그래서 배당을 당해연도 이익 배당한도의 90% 이상을 배당하여야 된다. 이런 조건이 있겠죠. 그리고 다수로부터 투자를 받아야 되니까 주식을 공모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영업인가 후 2년 이내에 발행하는 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공모해야 된다는 개념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공모의 전제 조건이, 이 조건 자체가 두 가지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아요. 이때 연금공단 등이 만약에 주식의 50% 이상을 인수했다면 국민연금공단은 기본적으로 다수로부터 투자를 받은 곳이잖아요. 다수의 돈을 모은 것. 그 내용이 됐다는 거죠. 그 다음 총자산의 70% 이상을 주택 임대사업에 투자한다면 바람직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때는 제약이 없는 겁니다. 그 다음 1인당 주식 소유 한도가 있어요. 다수의 소액 투자자들에게 돈을 모아야 되니까. 그래서 1인이 전체 주식에 너무 많은 수를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관리 리츠와 위탁관리 리츠는 50%를 초과하지 못합니다. 그럼 그 말은 기업 구조조정 리츠는 기업 구조조정이라는 그 목적을 잘 달성하도록 만들기 위해 그 제약이 없다는 거죠. 그 다음 자산의 구성은 부동산 투자회사니까 자산의 구성 자체가 부동산이어야 돼요. 그래서 70% 이상은 부동산이어야 되고 건축 중인 부동산 포함합니다. 80% 이상이 되면 부동산 관련 유가증권, 현금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70 기억해 두시고 10 더하면 80, 그 다음 90도 나오죠? 90이 언제 나왔죠, 여러분? 이익 배당 90% 이상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 10번. 자산 매각 제한이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회사도 투기하면 안 되니까 너무 빨리 처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도 1년 이내, 주택 이외에도 1년 이내 처분 제한이 있어요. 나지는 비효율적인 상태로 아직 이용하지 않는 상태로 사서 나지로 처분한다는 얘기는 투기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지는 처분 제한을 합니다. 투기하면 안 되니까. 그런데 이 조건 자체가 누구는 아예 없냐면 기업 구조조정 리츠는 기업 구조조정을 원활하게 도와주기 위해서 처분 제한에
자산 매각 처분 제한이 없는 거죠. 그 다음 조세 감면. 취득세 50% 감면해주고 위탁관리 리츠와 기업 구조조정 리츠는 법인세 감면해준대요. 이 내용이 됩니다. 합병은 부동산 투자회사는 성격이 매우 특이하니까 그 각각 종류가 똑같은 것들끼리만 합병이 가능해요. 당연히 일반 법인과는 합병이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자기관리 리츠는 자기관리 리츠와 위탁관리 리츠는 위탁관리 리츠와 이런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리츠의 형태의 비교를 해보면 자기관리 리츠는 돈을 모아서 스스로 관리하는 회사니까 실체가 있습니다. 그럼 회사 내에 자산운용 인력 있겠죠? 전문 인력 5인 이상이에요. 그리고 본점이 지점도에는 설치할 수 있겠죠? 본점이 서울인데 부동산, 부산에 있는 부동산에 투자한다면 그때 거기까지 계속 출퇴근시키면 어렵잖아요. 지점 설치도 가능해요. 상시근무하는 임직원 둘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얘는 직원 내규가 필요하겠죠. 근데 위탁관리 리츠는 돈을 모아서 그 돈 모아서 위탁합니다. 자산관리 회사로. 그러니까 얘는 실체가 있을 필요가 없죠. 서류상의 회사, 명목회사예요. 회사에서 자산을 운영하는 전문 인력을 둘 필요가 없겠죠.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합니다. 고로 상시근무하는 임직원을 두지 못하고 지점도 설치할 수 없어요. 지점 설치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직원 내규를 정해둘 필요도 없는 거죠. 기업 구조조정 리츠는 형태는 위탁관리 리츠와 똑같아요. 돈을 모아서 그 돈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합니다. 되세요? 그러니까 얘도 명목회사죠. 명목회사예요. 그리고 상시근무한 임직원 둘 필요 없겠죠. 두지 않아요. 그 다음 영업소를 설치할 수 없어요. 그리고 목적을 좀 더 잘 달성하고자 제한이 좀 더 없어요. 그리고 A, 기업 구조조정 관련 부동산 투자에, 부동산에만 투자하는 회사예요. 명목회사, 회사의 자산운용, 자산관리회사의 위탁, 상시근무하는 임직원 못 두고 본점에 영업소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주식공모 30% 이상 해야 된다. 1인당 소유 한도 50% 이내로 갖고 있어야 된다. 자산 처분 제한 없다는 거죠. 그럼 거의 대부분의 리츠는 우리나라에서 설립된 리츠는 제약이 많은 게 좋을까요? 적은 게 좋을까요? 적은 게 좋으니까 기업 구조조정 리츠겠죠. 그 다음 C, 총 자산의 70% 이상은 기업 구조조정용 부동산이어야 돼요. 아까 그냥 부동산 투자회사는 70% 이상이 부동산이어야 된다는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그럼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는 기업 구조조정용 부동산이 70% 이상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14번. 자산관리회사는 자산관리 잘해주기로 소문난 회사입니다. 그래서 자본금이 70억 이상이에요. 아까 이거 자기 자본이 70억 이상이란 얘기는 아까 우리가 봤던 것과 동일한 부분, 유사한 부분이 있죠, 여러분. 자기관리 리츠도 70억 이상이었던 거 기억나세요? 최소 자본금이 그 내용. 자산 운용 전문 인력 5인 이상 확보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관리 리츠도 최저 자본금 70억 이상, 준비기간 경과 시에는 5인 이상 확보. 기억합니다. 지구는 누가 지키고? 독수리 오형제. 자산은 누가 지킨다? 5인 이상이.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마지막이네요. 주택가격 공시제도가 있고 토지가격 공시제도가 있어요. 그때 주택가격 공시제도부터 보는 이유는 이렇게 머릿속에서 이미지를 떠올리시면 돼요. 주택 건물이 위에 있고 토지가 밑에 있죠, 여러분. 위부터 내려간다고 보세요. 그래서 한 해 연도에 한 해 동안 쓸 주택가격, 그 다음 건물,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 그리고 토지 가격 관련해서 기준을 세워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준, 표준은 누가 잡고? 국장이 잡고 그 표준 잡아준 놈을 가지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자신의 시 안에, 군 안에, 구 안에 있는 애들을 개별적으로 정하죠. 그게 개별 공시지가였잖아요. 개별 단독주택 가격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택가격 공시제도의 첫 번째는 단독주택은 그 형태, 모양들, 규모들이 다 다르니까 표준이 되는 주택과 그걸 따라서 가는 개별주택의 개념이 있어요. 얘는 표준의 개념이 있다고요. 단독주택은 그 규모와 형태가 다 다르니까 국장이 다 정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국장은 표준만 정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주택 등은 그 규모와 형태가 거의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아예 다 누가 정해주냐면 얘는 국장이 다 정합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은 표준과 개별의 개념이 아예 없다는 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냥 누가 정한다? 국장이 정해요.
그래서 공시주체가 표준자가 들어가거나 하는 내용들은 다 국장이 정합니다. 개별자가 들어간 것만 시장군수구청장이 개별로 정하는 거예요. 개별로. 그리고 공시기준일과 공시일이 달라요. 공시기준일은 그해 연도의 것을 써야 되니까 1월 1일 공시기준일이겠죠. 토지도 주택도 기본적으로. 근데 공시일을 주택가격이 얼마다, 그해 연도에 쓸 게 얼마다, 이걸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바로 그때 결정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공시일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공시일이 국장은 1월달 열심히 일해서 1월 31일까지 공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그때 받아서 3개월씩 차이가 나요. 그 표준주택의 규모, 형태, 모양 등등등 위치 등을 다 따져서 그것과 비교해서 개별주택 가격을 3개월 뒤까지 정하게 돼 있다고요. 그럼 1월에 3개월 뒤는 4월이죠. 그래서 4월의 말일은 4월 30일이잖아요. 4월 30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그냥 4월 30일까지 누가 정해요? 국장이 정하는 겁니다. 그럼 이때 정해준 표준주택 가격에, 개별주택 가격에, 표준 단독주택 가격, 개별 단독주택 가격에 이의가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럼 이때 이의 신청을 해야 되겠죠? 그럼 이때 공시된 날로부터,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이 가능해요. 그럼 공시일이 1월 31일이면 2월 1일 날도 이의 신청할 수 있어요. 표준 단독주택에 대해서. 개별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5월 1일 날도 이의 신청할 수 있어요. 30일 이내에만 하면 되니까. 공동주택 가격 4월 30일 날 공시되니까 5월 1일 날도 뭐 할 수 있다? 이의 신청할 수 있고 5월 30일도 이의 신청할 수 있겠네요. 30일 이내니까. 그런데 이때 이의 신청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만약에 다 답변을 줘야 된다 그러면, 결과 보고를 해줘야 된다면 이때 공무원들을 이 일 하다가 날 다 세요. 그러니까 이의 신청 종료일로부터 이 30일이죠. 30일. 공시일로부터 30일. 얘가 종료일이죠. 이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결과 보고를 해주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의 신청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가 아니다라는 게 포인트인 거죠. 그때 말로 할까요? 서면으로? 서면으로 하겠죠. 그럼 이의 신청을 누가 가능할 것이냐? 당연히 소유주만 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때 주택 소유자만 하는 게 아니라 이의가 있는 자는 가능한 거예요. 이 표준주택, 표준 단독주택 가격, 개별 단독주택 가격이 공시돼서 이 개별들을 가지고 뭐가 정해지냐면, 이 지금 공동주택 가격을 가지고 공시가 되면 이것들 가지고 세금이 부과되잖아요. 그럼 세금과 관련되어 있는 건 시장군수구청장 등 관련이 있겠죠? 이들도 이의 신청할 수 있단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꼭 기억을 해두세요. 그 다음 지정 목적이, 표준은 왜 정하냐면 개별의 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정하는 건 국장은 감정평가의 전문가가 아니니까 감정평가사를 고용해서 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표준주택은 대표성을 떼야 되고 그 주변 주택들의 중용성, 치우침이 있으면 안 돼요. 그 다음 확정성,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는 거죠. 안정성, 걔가 쭉 유지가 돼야 돼요. 일정 기간 동안은. 얘를 가져야 표준주택이 된다는 거죠. 그럼 그것들을 가지고 이제 개별주택 가격, 공동주택 가격을 정하면, 얘를 정한 목적은 주택시장의 가격 정보를 제공,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해서 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거예요. 세금 때리는 거죠. 그럼 여러분 세금 때릴 때 비율로 때리나요? 그 금액을 통째로 다 가져오나요? 비율로 때리죠. 맞아요. 그래서 무슨 퍼센트가 정해지거나 부담금 매기거나 세금 매길 때 기준이 되는 건 뭐다? 개별 주택가격, 개별 단독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이 되는 거예요. 이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도 지금 이 내용과 흡사해요. 토지가격 공시제도를 이제 볼게요. 지금 국장은 1월 달에 단독주택들은 다양하니까 표준 단독주택 가격을 1월 31일까지 결정해서 공시했죠. 되시나요? 그럼 국장은 놀면 안 되고 바로 2월 달에는 토지 가격을 표준을 정해서 표준지 공시지가를 공시하게 돼 있습니다. 2월 말일까지. 근데 왜 2월은 2월 27일, 2월 28일 이렇게 얘기 안 할까요?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2월 말일까지 공시하게 돼 있어요. 그럼 마찬가지 표준지를 딱 정해주면 그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이 개별 공시지가를 정하겠네요. 그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공시주체는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장이 정해주고, 그럼 이 표준지 관련해서는 땅이니까 건물 관련 정보는 안 들어가요. 그 대신 얘는 표준이니까 얘와 관련된 정보는 자세히 달아야 되는 거지, 지번과 그 가격만, 가액만 공시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 표준지를 가지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자신의 시 안에, 군 안에, 구 안에 있는 토지들을 비교해서 토지가격 비준표라는 것과 비교해서 얘를 정하는 거죠. 그래서 얘도 1년 내에 써야 되니까 1월 1일이 공시 기준일이 되겠죠. 근데 공시일은 1월 1일 날 공시 못하죠. 그래서 국장이 제일 먼저 했던 일은 표준 단독주택 가격을 공시한 거고 1월 달에, 두 번째 했던 일이 2월 달에 표준지, 땅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정한 거죠. 그럼 3개월 지났죠. 5월 31일까지 개별 공시지가를 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의신청,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죠. 똑같죠. 이의신청 가능한 자, 소유주만 가능한 거 아니에요. 이의가 있는 자였습니다.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 보고는 이의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가 아니라 이의신청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 보고죠. 똑같아요. 지적 목적은 표준지 공시지가는 가격의 기준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보상금을 기준이 되죠. 그래서 우리 토지 수용 등이 되면 보상금을 줘서 보냅니다. 그때 보상금 줄 때 개별로 다르게 주면 가뜩이나 불만이 많은데,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보상을 받으니까 불만이 많은데, 이때 만약에 개별로 주면 왜 얘는 많이 주고 난 조금 줘, 이렇게 난리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표준이야 이래야 되겠죠. 그래서 표준지 공시지가가 기준이 돼요. 이 내용. 그 다음 징수등을 할 때는 과세 부담금 사용료는 다 퍼센트로 매기죠. 그래서 퍼센트를 매길 때는 개별로 매긴다, 이렇게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표준지 공시지가는 감정평가의 전문가인 감정평가사가, 그러니까 감정평가사를 국장이 고용해서 실제 업무를 담당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국장이 이걸 당연히 표준지 공시지가를 자기가 결정할 수는 없겠죠. 업무 위임을 시키겠죠, 지금. 그 내용이 돼요. 그러면 이때 표준지 공시지가와 토지가격 비준표를 딱 주면, 국장이 전해주면 시장군수구청장이 걔를 받고 이들이 할까요? 이 안에 공무원이, 담당 공무원이 실제 업무를 담당하겠죠. 그 다음 표준지의 성격도 대표성을 떼야 되고, 치우침이 있으면 안 되고, 중용성 확정돼 있어야 되고, 안정성을 떼야 되는 거죠. 이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몇 월이 공시일인지 각각 표준지와 개별, 표준과 개별의 개념에서 개별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니까 공시 주체에게 이의 신청해야 되겠죠. 그래서 개별자 들어간에 있는 애들을 국장에게 이의 신청했다 그러면 X라고요. 기억합니다. 그래서 핵심 체크. 국장은 쉬면 안 돼요. 그래서 1월 31일, 1월 달에 건물, 표준을 정하는 거고, 표준 단독주택 가격, 비주거용 표준 부동산 가격 끝내고, 2월 말까지 토지 끝내요. 표준지죠. 표준지 공시지가 끝내고, 4월 30일에 나눠져 있지 않은 공동주택 가격 정하는 거죠, 여러분. 공동주택 또는 비주거용 집합 부동산 가격 공시하는 거예요. 그 다음 국장이 가격을 공시할 때 얘는 정말 영향받는 사람이 많으니까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돼요. 그래서 부동산 가격 심의위원회인데 국장은 중앙을 거치는 거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죠. 시군구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돼요. 그 다음 2번. 표준은 비교의 기준이 됨에 따라 자세히 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번과 가격만 단다 그러면 X인데, 개별은 표준을 가지고 개별로 정한 거잖아요. 얘를 가지고 다른 걸 정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번과 가격만 정하면 돼요. 그리고 3번. 표준지 산정시에는 얘는 땅이니까 건물 관련 정보는 기재하지 않는 겁니다. 토지니까. 그 다음 4번. 이 신청은 결정고시한 주체에게 해야 돼요. 이 신청을 결정한 사람도 아닌 사람에게 이 신청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개별 빼고는 모두 국장에게 하는 겁니다. 개별만 시장군수구청장. 그래서 표준, 공동, 집합이란 단어 나오면 국장이에요. 개별만 시장군수구청장. 그 다음 5번. 국장이 표준과 가격 비준표를 넘겨주면 3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이 표준과 비교해서 개별을 결정하는 거죠, 지금. 그 내용. 그 다음 6번. 건물 노후화의 정도에 따라 가치가 달라짐에 따라 표준 산정 시에 사용 승인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표준 단독주택 가격을 기재할 때
사용 승인일로부터 감가가 이루어질 거잖아요. 그래서 사용 승인일, 임시 사용 승인일 포함해서 공시하게 돼 있는 겁니다. 이거 건축 허가일 아니에요. 왜냐하면 건축 허가일과 건축 준공일은 이 감가의 정도와 아무런 관련이 없잖아요. 기억 꼭 해두세요. 그 다음 7번. 가격의 결정, 실제 업무는 감정평가사가 하는 거고, 가격 비중표를 보면서 비교 결정하는 건, 개별을 정하는 건 공무원이 하겠죠. 그 다음 8번. 표준은 그 자체가 개별이니까 표준 단독주택으로 선정돼 있는 애는 그게 바로 개별 단독주택이죠. 개별 단독주택 가격이 되겠죠. 그리고 표준지로 선정이 됐다면 그 표준지와 옆에 있는 애들은 그것과 비교해서 개별 공시지가를 반드시 정해야 되겠지만 그 표준지 자체는 걔가 개별이잖아요. 그다음 표준지는 개별 공시지가를 별도로 산정할 필요가 없겠죠. 그 얘기입니다. 이게 마지막이 되겠네요. 되셨나요?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2시간 지금 보강을 진행한 것까지 해서 자세하게 우리 테마 이론 특강을 진행을 해드렸습니다. 기운 내셔서 지금 했듯이 열심히 따라오시면 정리만 정확히 하고 여러 번 반복해 주시면 그리고 중요한 내용이 기준이 무엇이었는지 판단해 주시면 좋은 성적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어요.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민법을 강의하고 있는 양민입니다. 자, 제가 준비한 거는 공인중개사 자료를 쉽게 다운받는 꿀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공인중개사를 공부하다 보면 방대한 양의 자료를 접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일일이 다 출력을 하시거나 보관을 하는 데는 불편함이 따르죠.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핸드폰을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꿀팁을 준비했습니다. 네이버 밴드라는 어플을 통해 필요한 자료들을 보거나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이 네이버 밴드를 활용하는 방법을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네이버 밴드라는 어플을 다운받습니다. 가장 먼저 안드로이드 버전은 플레이 스토어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이폰은 앱스토어에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검색창에 네이버 밴드를 검색하시고 다운 혹은 설치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2단계, 밴드 어플에서 공수모를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밴드 어플을 누르시면 위쪽 상단에 보시는 것처럼 돋보기 모양의 아이콘이 보입니다. 이 돋보기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맨 위쪽에 하얀 공백의 검색창이 생기는데요. 이곳을 눌러서 공수모 이 세 글자를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3단계는요. 해당 공수모 밴드를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이 밴드는 공인중개사를 공부하시는 수험생들을 위한 밴드입니다. 수험생들을 위한 시험 정보나 자료가 업로드되어 있어서 공부를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밴드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강의와 관련된 공지사항이나 최신 자료가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4단계, 또 다른 꿀팁 모바일 일일학습법에 대해서 소개드릴까 합니다. 이제 핸드폰으로 짬 시간을 활용하셔서 공부하는 학습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페이지에서 뒤로 가기를 누르시면 처음 보셨던 페이지가 뜹니다. 여기서 내려가 보세요. 모바일 일일 학습이란 코너가 보입니다. 이 부분을 누르게 되면요. 매일 한 개씩 핵심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업로드되어 있고요. 더 아래로 쭉 내려가시면 정답과 해설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맨 아랫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댓글 쓰기도 남길 수 있으시죠. 스마일 부분을 눌러 좋아요로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짬을 내어 스스로 학습한 뒤 모르는 부분을 질문할 수도 있고 하루 동안 공부했던 것을 정리하시거나 공부한 소감을 적어 놓으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과정과 같이 공수모 밴드에 가입하신다면
다채롭게 업데이트되는 양질의 최근 자료들을 접하시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꼭 가입하셔서 좋은 자료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는 부동산 실무, 일반인들이 어떤 도움을 받기 위한 관련된 밴드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요. 일단은 검색창에다가 365 부스라고 치시면 돼요. 365 부스인데 365일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예요. 네이버 밴드인데 365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 일단 이거 클릭하시면 현재는 이제 4만 명 정도 되는 밴드인데요. 우리가 일반인들이 어떤 부동산 정보를 습득하는 데 있어서 이 정보를 얻기가 되게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어딘가를 찾아본다고 해서 잘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전문가들이 하는 말들이 이 친밀성이 있는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믿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그래도 좀 손쉽게 찾아볼 수 있게끔 저희 이제 이 밴드에 구성된 전문가들이 정보를 좀 제공해 주는 거기 때문에 아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거고요. 내가 부동산 중에 토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상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나는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청약이 좀 궁금하다. 근데 그게 솔직히 어디 가서 물어보거나 어떤 정보를 찾기 쉽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밴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365일 내내 부동산을 어떤 공부한다는 취지로 밴드에 들어오셔서 질의응답도 하시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예를 들어 문의하시면 저희가 관련된 정보를 또 제공해주는 그런 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밴드냐면 한번 보시면은 지금 현재는 공지사항이 제일 먼저 나올 건데요. 이 공지사항은 기존에 있던 오프라인이 어떤 강좌가 있으면 그 강좌에 관련된 거 세미나라든지 그래서 평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접하지 못했던 강의들 있죠.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거 공지를 좀 하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하나 좀 더 올리면 자, 이제 우리 교수님이에요. 교수님 중에 상가 교수님이 최근에 예를 들어서 법이 바뀌었어요. 법이 바뀌게 되면 최근에 바뀐 법이 이러한 바뀐 법이 있으니 중개업을 한다거나 투자를 할 때 좀 유의해서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라는 거를 올려놓을 거예요. 기존에 올려놓은 자료가 있으면 또 찾아보시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계속 밴드에서 소식을 받으시면 실전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부동산 관련된 내용 중에서 하나 더 보시면 이제 랜드프로에서 직접 우리 프로그램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까발리기, 부동산 부티크 이런 팁이 관련돼서 부동산 팁 있죠. 예를 들어서 청약을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금 강남권 아파트를 투자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정보를 쉽게 여러분들이 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것들을 시대에 맞게 흐름에 맞게 부동산 시장이 이제 요동치면 내가 지금 집을 팔아야 되냐 사야 되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정보를 들을 수 있는 밴드니까 시간이 나실 때마다 자주 들어오시고 저도 자주 들어가서 좋은 정보 남겨드릴 테니까 자주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동산 공법하고 부동산 토지 투자를 강의하는 고상철이었습니다. 자주 밴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